리더인 김남주는 유엔에 가서도 내가 살던 일산 호수 이렇게 얘기하지 네. 나 서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20대 초반의 나는 라이브 에이드와 아프리카 기아에 대한 이데올로기 분석이라는 매우 1980년대적인 시선의 석사 논문을 썼었다. 바로 그 장소,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청중에게 애오를 열창시키던 그 장소에서 BTS가 그 장면을 오마주하는 공연을 보고 있는 것이다. 34년 후에 웸블리를 메운 청중은 동아시아에서 날아온 아이돌 그룹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것이었다. 이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위해 여기 모여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동아시아 출신 20대 청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환호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 아름다운 청년들은 때로는 황홀한 유혹으로, 때로는 뜨거운 연대로, 때로는 종교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진리의 발견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BTS가 새로운 길을 내며 실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글로벌 팝 문화의 현장에서 이 문화의 의미를 사색한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2020년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과 위로를 전해준 새 이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있었고요. 스포츠에서는 역시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음악에서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BTS입니다. 지금 얘기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월드클래스로 세계에서 탑을 찍었다는 그 성공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이 BTS는 이제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이 됐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BTS의 성공과 비밀,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책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길 위에서의 작가 홍석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BTS 길 위에서의 작가 홍석경입니다. 학자로서 네. 이제 한류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그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류에 대한 관심을 새로 갖게 된 게 아니라 원래 대중문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류가 사실은 한국의 미디어 문화, 대중문화가 한국 밖에서 인기가 있는 현상을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당연하게 연구 대상이고 주제이고 했는데 제가 특별한 점은 한류가 동아시아에서 지금 막 인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한류는 동아시아 현상이에요. 한국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기억하는 그렇죠. 최초의 한류라고 이야기해 본다라면 연사마가 이제 일본 쪽에서 인기를 좀 얻으면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특히 초에 이제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건데 저는 그때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2000년부터. 근데 어느 날 보르도 대학에서 학생들이 한국 대중문화 동아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자기네들끼리 만나고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학생을 만났는데 한국 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때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 학생들 좀 섞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했을 것처럼 그리운 보국의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런 건가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한국 애들이 없어서 얘들은 한국 학생들을 어떻게 조금 리크루트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의 어떤 상황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100% 이해가 안 없으니까. 가거든요. 왜 애인 사이에서 오빠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고 왜 자꾸 업고 댕기는지도 모르겠고 네. 왜 뭐 김기사가 자꾸 나오는지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한국말에 대한 이해도 자기네들이 배우기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높진 않고. 영어 자막을 가지고 다시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봤었는데 뭐 지금은 그 이후에 바로 직접 불어 또는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이제 자막이 달리고 있고 지금 BTS 현상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수많은 자발적으로 번역하는 전 세계에 저는 이 사람들을 멀티컬처럴 인텔리겐처라고 부르는데 컬처럴 인텔리겐처죠. 어떻게 보면 다국어를 할 수 있는 자기의 재능을 기꺼이 여기다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팬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든 뭐 BTS 콘텐츠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뭐 뮤직비디오만 있는 게 아니라 정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뭐 수없이 많은 SNS 것까지 하면 그 내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거든요. 또 인터뷰 관련된 거 이를테면 이 영상도 나가면 밑에 외국 아미가 와가지고 이것 좀 빨리 썩 달아달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누군가 그걸 답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을 그 사람들이 하는데 이미 2000년대
2007, 8년, 9년 이때부터 이미 그걸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그때는 인터넷 환경도 지금처럼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운받아서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관심 있는 동아시아의 한류 현상을 넘어서는 세계화와 관련된 어떤 그 대중문화의 전개를 나는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한국에 제가 2013년부터 서울대학교로 왔는데 그 전 오면서 바로 책을 낸 게 바로 그때 연구했던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시청되고 있는지 그 미디어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그것도 쓴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은 꽤 오래된 거죠.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이 K-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제가 2013년 봄에 여기 왔으니까 2012년 가을에 쓰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었던 그렇죠.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기록更新하면서 유튜브라는 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고 그 안에 K-팝이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지를 봤을 때 이거는 마지막 장은 K-팝일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책은 바로 K-팝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BTS 기류에서 이 책은 그 첫 번째 책에 어떻게 보면 2권 이제 K-팝을 가지고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서 벌어지는 어떤 문화적인 현장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으로 로컬이 글로벌로 들어간 케이스인 거죠. BTS, 소위 이제 방탄소년들이 가는 한류의 상징성은 그 이전의 어떤 한류의 컨텐츠들과는 좀 더 다른 어떤 변별력이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책의 어떤 출발도 싸이의 강남스타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BTS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한류라고 뭉뚱그려서 부르는 그것 사이에서 BTS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변별적 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류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동아시아 내부에서 만들어진 현상이고 그게 특이했어요. 어떻게 조그만 나라, 왜냐하면 한국은 한 번도 수출용으로 뭘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대중문화물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저 도공들 잡아간 이후로는 그런 게 없었죠. 네, 수출용으로 뭘 만들어 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열심히 보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김치찌개 같고 뭐 된장 같은 우리가 막 비판도 하지 않습니까? 저 아침 드라마 대체 왜 저래? 이런 거를 한 거 또 한다, 또 온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자조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있었던 우리 대중문화를 막 바깥에서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흥미롭고 이게 무슨 한류 특별한 어떤 흐름이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동아시아에서 했던 그런 그 질문들이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BTS도 저한테 이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최근에는 제가 넷플릭스를 연구를 했어요. 한 이유가 넷플릭스는 전 세계가 같은 시장이지 뭐 어디가 더 특별하고 그렇지 않은 그렇죠.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조금 분화돼 있을 뿐이지 네. 전 세계 어디서나 거의 비슷한 그렇죠. 컨텐츠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지금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대한 이제 여러 나라 그 수용자 연구를 했는데 한류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한국 드라마예요. 미드, 영드 옆에 한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용어로서 불리우지 않을 만큼 이제 주류에 네, 입성했다고 그냥 볼 수 있는 글로벌 거죠. 퍼플러 컬처의 한 카테고리예요. 그런 것처럼 보는 이유는 큐리오시티라기보다 잘 만들어서. 그냥 잘 만들어 그렇죠. 좀비 장르 무슨 뭐 괴물 나오는 장르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잘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킹덤 같은 킹덤이나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스위트홈이나 네. 그냥 뭐 잘 만들어서 보는 거고 그 한류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그 대중문화의 해외에서의 인기라는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런데 그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층위가 깊은 그 의미는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대중문화의 일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60년대 이제 비틀즈나 롤링스톤 같은 팀이 이제 미국으로 갔을 때 그걸 이제 소위 이제 미국의 어떤 문화학자들이 이제 퍼스트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다. 그러니까 제1차 영국 침공이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용어로 부르게 되는데 그것은 그 당시 어떤 충격적인 하나의 이벤트 같은 것들 또는 그 단기적인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이게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런 용어를 붙이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뭐 영국의 그룹 뭐 이 정도나 부르게 되지 그것을 어떤 현상으로서 이제 부르지 않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정하고 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인 거죠. 그건. 그러니까 한류라고 불리웠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는 그것이 이제 보편화되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특정한 용어로서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렇게 일단 일반인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학술 용어가 되고 특별한 어떤
이게 이제 지칭하는 여러 가지의 그동안에 한류 뭐 1차, 2차, 3차 정부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거 용도 우리가 이게 효용성이 있어서 아직도 계속 쓰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한류란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감정적인 단어잖아요. 사실 한류가 그런 부분은 거의 사라져도 괜찮은 단계가 왔습니다. 그 중에 바로 BTS가 해낸 그렇죠.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한류라는 특수한 것으로 그렇죠. 불리우던 시대와 이제 그냥 보편화되는 시대의 어떤 분기점에 그렇죠. 바로 BTS가 네. 있다. 그래서 BTS가 사실은 한류에다가 넣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뒤로 끌어안게 하는 느낌 그런 게 살짝 들고 이 사람들은 정말 글로벌 파퓰러 컬처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그룹이 사실은 한국이고 아니고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동아시아 얼굴을 가지고 있고 로컬에서 글로벌로 갔다는 거죠. K-팝의 정치성이 없음의 정치성과 BTS는 비교되기 시작한다라는 것. 결국 BTS는 등장과 동시에 그들의 음악에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기 시작했고 그것이 글로벌한 젊은 그 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폭발력을 갖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정치를 이렇게 좀 정의했으면 좋겠는데 이 세계에는 힘이 존재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불평등이 존재하고 그 불평등의 가장 세 가지 카테고리는 인종, 계급, 젠더예요. 성별. 젠더. 이게 네. 가장 큰 그리고 이제 모든 사회과학이 여기 사실은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뭐 사이시 얘기를 먼저 시작했지만 뭐 그 안에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음악 자체라든지 이게 일종의 그 트렌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냥 재미였죠. 네, 그냥 전 세계가 한꺼번에 놀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BTS는 아예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한국의 그 엔터테인먼트 이 영역 내에서도 굉장히 주변적인 조그만 데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데뷔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몰랐고 사실은 빅히트가 지금이야 그렇죠. 뭐 상장한 큰 회사가 됐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중소의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그렇죠. 굉장히 업체였으니까. 작은 그 당시는 이제 세계의 커다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또 아주 특이하게 서울성을 갖지 않았어요. 서울이라는 중심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멤버들의 그 출신지가 다 네, 다 지방이에요. 지방 뭐 쪽이죠? 대구, 광주, 부산, 뭐 일산. 어떻게 보면 일산 서울이라고 나 서울 이렇게 안 해요. 나 일산. 김남준 리더인 김남준은 유엔에 가서도 내가 살던 일산 호수 이렇게 얘기하지. 네. 나 서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이렇거든요. 진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먹지 않고 광주 온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노래 안에 광주가 나오고 대구 또는 뭐 부산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특히 사투리 대부분의 그 당시만 해도 그 아이돌이 된다는 것은 뭐 어디서 오든 아이돌이 그 연습생 동안 그런 어떤 지역성을 조금 가능하면 다 떨어뜨리고 세련된 서울 코스모폴리탄화 돼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세련된 서울말을 해야 되는 그래서 계속 그걸 배우는 과정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소통의 자율성을 일찌감치 얻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SNS 통해 가지고 전 세계랑 그냥 뭐 사투리 뭐 노래 자체도 뭐 팔도의 사투리를 가지고 하는 팔도강산이라는 노래도 있고 할 정도로 그걸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힙합 아이돌의 힙합적인 부분인 거죠. 아이돌하고 힙합이라는 굉장히 모순적인 걸 붙여놓은 그룹이고 그 점이 K-팝하고 아주 다른 거였죠. 그런 것들이. BTS에 대해서 참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시대에 어떤 음악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잃어버렸던 측면들 그것을 말하자면 BTS가 이제 복원시켜주는 형태로서 대중적 지지를 얻어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첫 번째로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힙합 음악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만 힙합의 사실 이제 그 출발점은 흑인의 이제 슬럼가에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처지와 또 세상에 대한 불만을 아주 구체화된 상황으로서 터트리면서 그것들이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주류화되면서 사실은 비슷비슷한 가사 속에서 오히려 그 진짜 이야기들이 사라져버린 형태가 됐었는데 BTS는 바로 그 잃어버린 힙합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동시대성을 이제 가지고 자신들의 메시지를 발산하기 시작했고 그 메시지가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뭉뚱그려져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출신이 뭐 일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그 지역성에서부터 기반한 또 자신들이 연습생으로 겪고 있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개인화시켜서 또 메시지에 담았다는 것. 또 이런 부분들을 그 SNS라든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많은 대중들에게 어떤 공감을 얻어냈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BTS가 기존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어떤 거대한 흐름들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티스트들의 이제 자율성에 대한 부분을 이 책 안에서 또한 중요한 챕터의 하나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돌들이 기획사가 기획된 대로 자기 발언권이 없이 자기들이 발표하는 앨범의 표지조차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단순히 이제 퍼포머로서의 어떤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는데 BTS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소위 이제 출발 지점부터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이 또한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이다라고 또 지적을 해주셨어요.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방시혁 대표한테 이렇게 자꾸 염색하다가 머리 탈모하면은 나중에 휴가가 그랬습니다. 네, 네, 유명한 비디오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하는 그 대목조차도 말하자면 이들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어떤 음악 활동을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증거로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 아티스트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 조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은 K-팝 인더스트리에 BTS가 미친 선한 영향력이라면 많은 팀들이 스스로 작곡하고 프로듀싱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노래를 그러니까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춤추고 노래하는 건데 아마도 뭐 그런데 이제 상황이 그렇고 아이돌이면은 아마 작곡은 안 하나 보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너무나 이제 이 시스템 안에 자기를 맞춰야 하니까. 그런데 이 보물을 BTS가 좀 터준 것 같아요. 지금 자기 프로듀싱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곡 쓰고 안무 같은데도 이렇게 좀 해보자. 그래서 네. 새로 나오는 우리가 4세대라고 하는 뭐 80s, 스트레이트 키즈 뭐 보이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세븐틴 많이 자기가 만들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세븐틴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다며요. 그렇죠.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세븐틴도 그렇고 스트리트 키즈도 외국에서 지금 더 인기가 많고 그런 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K-팝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건 정말 좋은 영향력이죠. 재밌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자율성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저는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티스트십하고 직접 연결이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구의 이 아티스트십이라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담론의 산물이거든요. 우리가 칭송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혼자 그리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디가 그 리미트고 뭐 어느 게 정말 변할 수 없는 기준인지는 논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자율적이었다는 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집중하는 건 자율성,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들이니까 네. 스스로 어떤 작품들을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느냐 네. 이 부분과 스스로 이제 곡이라든지 뭐 작품을 만드냐라는 부분을 조금 좀 이렇게 나눠서 또 생각해볼 그렇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에게 열광했던 120대 소년 소녀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자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게 투표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BTS의 성공이 이후에 10년, 20년 후에 이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깨고 또 새로운 어떤 세계적 질서를 만드는데 또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또 즐거운 상상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홍석경 작가님과 함께 BTS 길 위에서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 BTS라고 하는 하나의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의 문화적 경계선을 어떻게 허물고 또 그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현상 속에서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또 알려주시는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